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강의 수업, 진리의 정신병리학이라고 이름 붙여진 수업이죠. 오늘이 8번째 수업입니다. 8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선 먼저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죽음 충동의 로고스라고 불렀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존재론. 존재론이라는 것에 대한 저의 생각은 바로 죽음 충동의 로고스라는 것이고, 이 존재론이라는 개념을 이해한다면 죽음 충동의 개념의 차원에서, 죽음 충동의 로고스의 차원에서 존재론을 이해한다면, 이 온톨로기를 이해한다면 하이데거의 철학을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어떤 가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수업에 존재론을 설명했던 부분을 제가 대중들에게 공개를 했었던 것인데요. 자, 존재론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왜 존재론을 다루었는지는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죠. 하이데거가 어째서 현존재, 즉 인간에게, 말하는 인간에게 존재의 물음을 걸어야 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이, 현존재가 어떤 우위를 가지고 있는지, 뛰어난 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열하는 과정 속에서 존재론적 우위를 먼저 설명을 했죠. 존재론이라는 담화가 다른 담화, 과학 담화보다 더 근저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담화이다. 더 토대를 문제시하는 담화이다. 라고 하이데거가 설명을 했고, 그래서 존재론은 다른 모든 론들, 로고스들 중에서 존재론은, 로기는 가장 뛰어난 담화다. 존재를 탐사하기에 가장 뛰어난 담화다라는 것을 증명했고, 그걸 설명했고, 하이데거가 그런 존재론을 다룰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자는 현존재다, 인간이다 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인간에게, 현존재에게 존재 물음을 걸어야 한다. 우선 먼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런 절차들을 기억하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존재론에 대해서 설명이 집중적으로 제시가 됐었던 것인데, 자, 그런 제안과 제시들을 여러분 이렇게 다시 정신분석적인 관점에서 혹은 저의 관점에서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존재란 어떤 존재자인가? 현존재란,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자인가 하면 바로 담화적 존재자라는 거예요. 담화적 존재자. 담화적. 프랑스어로는 디스큐시브라고 하죠. 그리고 독일어로도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표기를 하는데 디스쿠시브라고 하죠. 디스쿠시브. 그래서 담화적 존재자, 디스쿠시브 자인든이라는 표현. 하이데거가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표현인데, 그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현존재를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이란 뭐냐? 인간이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존재자인가 하면 담화적인 존재자라는 거예요. 담화. 디스쿠스죠. 독일어로 디스쿠스. 프랑스어로 디스쿠죠. 독일어로 디스코스인데, 이 담화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제가 지난 수업에서 여러분들에게 인간만 언어를 쓰는 건 아닌데 인간은 좀 특이하게 언어를 사용한다라는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이해를 구했었어요. 그때 기억이 나시는 분들은 이 담화라는 건 그렇다면 소통하는 언어를 말하는 건 아니겠구나. 소통을 위한 기호적인 그런 언어의 작용만을 말하는 건 아니겠구나라고 지금 감을 잡으실 수 있겠죠. 자, 이 담화적이라는 표현은 우선 먼저 거칠게 제시를 해드리자면, 언어를 통해서 소통한다. 담화라는 건 말하다라는 뜻이잖아요. 말하다, 뭔가를 설명하고 말하고 증명하고 자신을 표현하고 그 말을 통해서 또한 이해하고, 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런데 단지 언어로 소통하는 존재자는 담화적 존재자라고 부르지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담화라는 말은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자,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담화라는 이 디스쿠스라는 이 용어를 제가 선택한 이유는 락강의 4가지 담화라는 개념을 차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눈치채셨으면 좋겠어요. 락강이 4가지 담화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려고 하죠. 인간이 어떻게 담화적 존재인지를 설명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4가지 담화는 소통을 위한 구조를 묘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인간의 무의식이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설명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주의상스가 유통되거나 혹은 욕망이 유통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담화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이 담화적이라는 표현은, 이 디스코시브라는 표현은 소통이 아니라 욕망과 충동을 문제시할 때에 그러한 언어를 쓰는 존재자를 표현할 때 제시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담화적 존재자라는 것. 자, 그렇다면 이 담화적 존재자는 어떤 것인지를 거칠게 지금까지의 논의들을 여러분들이 환기해 보신다면 이렇게 이해해 보실 수 있겠죠. 아, 이런 담화적 존재자라는 건 우선 먼저 병적인 질문을 던지는 존재자이구나 라고 이해해 보실 수 있겠죠. 병적인 질문을 던지는 존재자. 자, 이 병이란 단어는 제가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렸던 주요 개념이죠. 하이데거는 그런 말을 하지 않지만 저는 그것을 중심으로 하이데거의 논점을 뒤집어 보겠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제안 드렸던 개념이잖아요. 병이다라는 거죠. 병. 철학이 병이라는 거예요. 혹은 존재론이 병이라는 거예요. 그런 병에 걸리는 것 철학의 병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인데, 자, 그런 병은 어떤 방식으로 출현하는가 하면 질문의 형식으로 출현한다는 거예요. 질문의 형식. 그렇기 때문에 담화적 존재자라는 것은 병적인 질문을 생산해내는 존재자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추상적이고 아주 병적인 질문을 던지는 존재자를 담화적 존재자라고 저는 부르고 싶은데, 자, 그런데 이 담화적 존재자가 하는 가장 흔한 행위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를 제기하는가 하면, 여러분 정체성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관찰해 보세요. 여러분 모두의 정체성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우리가 정체성이라고 이덩티테라고 프랑스어로 얘기하고 아이덴티티라고 영어로 표현하는 그 정체성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언어로 구성이 되어 있죠. 언어로. 정체성은 언어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질문을 해본다면 당신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해 본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자신을 언어로 표현해요.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해선 언어가 필요해요.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한다면 정체성은 언어에 의해서 강제된 것이다라고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규정이 되는데 그 언어를 통해서 규정된 정체성을 바라보고 그것을 읽어내고 담화를 읽어내는 것이죠. 담화를 일단 수용하는 것이죠. 그 담화의 내부에서 균열을 찾아내려는 것. 자, 그게 바로 담화적 존재자의 병적인 질문이 출현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제 왜 제가 현 존재를 담화적 존재자라고 부르는지. 현 존재가 담화적이라는 것은 우선 먼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병적인 질문을 던지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질문은 언어를 통해서 제시되기 때문에 또한 담화적이기도 하고 또한 자신에게 제시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시된 혹은 자신의 정체성이 아니라 그보다 확장된 의미로서 세계의 정체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제시된 담화의 내부의 균열을 찾아내고 담화가 선명하게 제시하는 것으로부터 빠져나가는 부분을 찾아내려고 하는 특성을 가진 존재자이기 때문에 담화적 존재자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담화가 하는 일은 어떤 의미에선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담화가 하는 일은. 담화는 우리에게 제시되는 방식으로 우리의 정체성과 세계를 선명하게 규정해 주죠. 담화가 그런 거예요. 일단 우선 먼저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담화해봐라. 담화. 말해봐라. 한다면 선명히 말해라. 선명히 규정하라. 그런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담화가 제시된다면 우선 먼저 이 세계는 혹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은 선명한 규정성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담화는 또한 특이하게 그 내부에서 균열을 드러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내부에서 균열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현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화에
두 가지 특성을 현존재는 다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담화를 통해서 규정받고 또한 담화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자,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을 락강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잉여향유를 탐닉한다고 부르죠. 잉여향유. 담화가 딱 규정해 주는 것 말고 잉여적으로 빠져나가거나 초과하는 것 또한 탐닉하는 것이 인간 존재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현존재는 담화적 존재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철학이라는 병에 걸리는 유일한 존재자라고 제가 규정을 하는 것이죠. 담화적 존재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바에 근거한다면 지금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을 저는 상당히 언어학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언어적인 구조를 통해서 그것을 재구성해 내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어적인 존재로서의 현존재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이데거 역시 그것을 암시적으로 인정을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이데거가 바로 왜 현존재가 우월한가를 증명할 때 현존재는 존재론적 존재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제시를 했으니까 이 존재론이라는 것이 무언가인지에 대해서 주목해야 하는 것이고, 이 존재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면 그 존재론이 언어적 구조로 되어 있으며 또한 언어적 구조의 가장 밑바닥까지 치고 들어가는 그러한 충동 속에 사로잡힌 로고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니까,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하이데거의 존재론은 언어적 현존재를 다루는 존재론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분명히 아주 노골적으로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니까, 제가 이렇게 담화적 존재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현존재를 언어적인 존재자로 규정하고 그렇게 탐사에 들어가는 것이 무리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하이데거가 말하는, 자, 지금까지 제가 수업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던 그 우월함이란, 포항이라는 개념, 현존재의 우월함이라는 개념, 현존재가 왜 우월한가? 라는 개념은 현존재가 우선 먼저 언어적인 존재자이기 때문에 우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 언어라는 개념은 여러분, 소통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소통도 해요, 인간은. 아주 많이 하죠. 하지만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현존재의 우월함을 담보해 주진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존재자들도 언어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으니까. 앵무새도 소통하고 침팬지도 소통하고 돌고래들도 언어를 통해서 각각 자기들의 언어를 통해서 소통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소통,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언어는 현존재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이데거가 말하는 현존재의 우월함이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존재론적인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존재론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이 존재자는 어떤 의미에서는 병적인 존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우월하다라고 표현하는 이 개념을 저는 뒤집어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월하긴 한데 좋다 이거예요. 우월하다고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우월함은 또한 병적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월함은 조금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인간만이 자기 자신의 존재, 있음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병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지, 다른 고양이나 새들은 그냥 잘 있어요. 질문을 던지지 않으니까 새는 새로 있고 고양이는 고양이로 있어요. 다른 존재자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반면에 인간만이 불필요한 질문들을 끌고 들어와서 자신을 자신이 아닌 것으로 가정하는 그런 망상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존재의 우월함이란 또한 현존재의 병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하이데거가 말하는 현존재의 우월함을 우리는 오히려 인간의 소외를 드러내는 표지로 이해해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소외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소외되었는가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만이 담화적이기 때문에 그 담화에 지배되는 동시에 그 담화의 지배로부터 빠져나가는 이런 운동 속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숙명에 처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불편함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한 사태 속에 빠져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던 인용문을 떠올려 보신다면 거기서 인간은 학문하는 존재자다라는 설명을 기억하실 거예요. Wissenschaften이라는 학문이라는 개념을 인간만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만이, 현존재만이 이 학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자들과도 관계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른 존재자들은 자신으로 존재할 필요가 없는 그런 존재자들이다라고. 예를 들면 나무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양이나 새나, 자, 이들은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존재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으로 그냥 존재하니까. 원래부터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자신으로 존재해요. 뭐 고양이가 있는데 고양이는 고양이로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 왜 너는 존재 질문을 던지지 않니? 라고 묻는다는 건 너무나 부조리한 개념이란 이해라는 것이죠. 나무는 나무로 존재합니다. 고양이는 고양이라고 존재해요. 자신을 질문을 던지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고양이인 것으로부터 빠져나갈 이유가 없어요.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인간은 자신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멀쩡히 잘 있는 상태로부터 일탈해버리는 그러한 상황 속으로 빠져드니까, 자, 인간은 특이한 존재자인데, 그래서 현존재라고 부르는데, 그들이 하는 행동은, 자, 어쨌든 자신이 아닌 존재자들과도 관계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과도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그걸 학문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생물학은 생물을 다루고, 식물학은 식물을 다루고, 천체 물리학은 천체에 있는 다양한 존재자들을 다루는 것인데, 사실 천체에 있는 별들과 운동들은 우리 자신은 아닌 것이니까 다른 존재자들이죠. 그런데 그 다른 존재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학문이라는 개념인데, 이 학문, 비스텐샤프트라는 개념은 어떤 의미에서는 또한 인간이 자기 자신을 아주 많이 높이는 그러한 능력이기도 하죠. 인간만이 학술적인 행동을 하니까 그 학술을 통해서 인간은 지구를 지배하고 우주를 지배하고 뭐 인간의 자신의 숙명을 지배하고 이런다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될 수 있잖아요. 자, 그렇게 지식을 구성해내고 세계에 접근하는 이와 같은 인간의 태도는 인간의 뛰어남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뒤집어서 이렇게 이해해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지식이 구축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렇게 지식을 통해서, 학문을 통해서 세계의 사물들을 상징화하고 포획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세계가 유한성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유한화된다는 거죠. 유한화된다는 것은 한계가 설정된다는 거예요. 지식은 한계를 설정하는 행동이니까. 지식은 상징화하고 지식은 실제를 틀 안에 가두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식이 구성이 되면 이 세계는 우리가 알고 싶은 방식으로 배열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세계의 배후에 존재했던 우리가 알고 싶었던 논리들이 드러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한 그러한 논리 바깥의 것은 볼 수 없는 사태 속에서 인간을 유한성 안에 가두어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유한성의 내부로 인간은 유폐된다는 거죠. 이게 지식의 두 가지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것은 그렇게 인간을 이 세계로 확장시켜주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은 또한 이 세계를 가두어버리는, 어떤 틀 안에 가두어버리는 그러한 기능을 한다는 거죠. 비슨샤프트는. 자, 그런데 이에 덧붙여서 제가 사례 하나를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한 학생이 그때 미학 강의를 했을 때인데, 한 학생이 미대 강의였어요. 미술대학 강의였는데 예술가를 꿈꾸는 한 학생이 제 수업을 듣다가 질문 아닌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 아닌 질문이란 무엇인가 하면 불만을 토로한 거죠. 사실은 질문이 있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불만을 토로했어요. 어떤 불만이었는가 하면, 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했던 강의의 내용, 미학의 내용, 예를 들면 그림을 어떻게 보는지, 그림을 분석하는, 회화를 분석하는, 현대미술을 분석하는 다양한 이론들을 제가 정립하는 방식으로 강의를 했었죠. 그랬더니 그 학생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 불만을 토로했어요.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나서 미술이 재미없어졌다라는 거예요. 미술관에 가는 게 재미가 없어졌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는 다 선생님의 가르침, 이론대로밖에 안 보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배웠더니 미술관에 있는 미술 작품들이 그 지식 안에 갇혀버렸다는 거죠. 저의 이론이 그 학생의 시야를 가두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입니다. 지식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는 그 지식의 틀 안에서 세계를 보기 시작하니까 어떤 의미에서 세계는 더 협소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 그래서 우리 많이 알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그 명제는 부정적인 의미를 띌 수도 있어요. 아는 만큼만 보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불만을 토로한 학생에게 제가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거릴 사람은 아니죠. 제가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내 강의를 듣기 전에 학생의 머릿속에는 지식이 없었냐? 다른 지식이 없었냐? 다른 방식으로 미술관에 가서 작품들을 보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다른 지식이 없었다면 이 학생은 미술관에 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미술관에 미술 작품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도 알 수가 없으니까. 최소한의 지식이라도 들어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술관에 갔으면 요즘에 현대미술이 기이하잖아요. 쓰레기처럼 뭐 쌓여있기도 하고 전혀 미술작품같이 보이지도 않는데 미술작품이라고 제시되어 있기도 하고 어쨌든 그 작품들이 현대미술이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학생의 머릿속에는 현대미술에 관련된 최소한의 지식이 저장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강의를 듣기 이전에도 이미 어떤 지식이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식이란 그것이 최소한으로 작동할 때 가장 강한 권력을 발휘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식이 풍부하면 각각의 지식들이 서로 투쟁하는 방식으로 그 지식의 주체를 자유롭게 만들어줄 수 있지만 지식이 협소하면 어떤 특정한 하나의 지식 혹은 특정한 몇몇의 지식의 주체는 완전히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은 순수하다. 우리 그런 얘기하죠. 순수하다. 물론 순수한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 역시 어떤 이데올로기를 갖고 사시는 거예요. 뭐 도시에 나가서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에 쩔어서 여러 가지 어떤 개념들 안에 갇혀 사는 강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하고 시골에서 전혀 학교 교육을 받지 않고 농사를 지으면서 평안하게 살았던 분들하고 비교해 보자면 어느 쪽이 더 낫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어느 쪽이 더 순수하고 또 순진무구하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서 보세요, 여러분. 시골에 가서 그 농부들을 만나 보세요. 그분들이 과연 순수한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건 그분들을 무시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분들도 그분들의 삶을 지탱하는 어떤 종류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지식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구성해 나가고 있고 때로는 긍정적인 면에서는 그렇고 또한 때로는 그 지식의 이데올로기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식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란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건 어떤 지식을 어떤 비슨샤프트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세계관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양적인 차이만 있을 뿐 그게 협소한 양이건 거대한 양이건 양적인 차이만 있을 뿐 유한성 안에 갇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또한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한 농부와 아주 좋은 대학에서 서울대학에서 연구를 하시는 한 교수님과 양적인 차이만 있을 뿐 질적인 차이는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세계관에 관련해서는 질적인 차이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 주장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협소한 지식에 갇혀 있건 방대한 양의 지식에 갇혀 있건 갇혀 있는 건 똑같다라는 거예요. 갇혀 있는 건 똑같다라는 거죠. 갇혀 있는 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지식을 구성해내는 것이 이러한 한계 혹은 유한성으로부터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인가를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렇다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순간 지식은 자신의 유한성을 풀어버린다는 거죠. 전혀 어떤 학교 교육을 받지 않은 목수라 해도
어떤 종류의 지식을 습득하지 않은,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지 않은 사람이라 해도 자신의 존재와 관련해서, 그리고 세계와 관련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순간 이 사람은 자신의 유한성 안으로부터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아주 유명한 대학의 교수님이라 해도 그 자신의 지식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지 않는 순간 이 교수님은 시골의 농부보다도 못한 유한성 안에 갇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이 교수님이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여러 가지 지식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되는 한, 지식이 전부가 아니고 또 다른 지식이 존재할 수 있고 자신이 지금 지식 안에 갇혀 있는 건 아닌지를 질문하는 순간 이 교수님은 또한 자신의 유한성으로부터 빠져나가는, 잠시 해방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게 바로 지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식은 우리를 유용하게 살게 해주는 건 사실이에요. 지식이 많으면 세상이 유용해지는 건 사실이지만 동시에 지식은 우리를 유한성의 내부로 유폐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지식을 습득하는 방식으로 우리 자신 역시 지식에 의해서 소외당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식이 그런 기능을 한다는 거죠. 지식이 그렇게 세상을 한계짓고 주체를 소외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권력은 지식을 지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권력은 지식을 지배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지식이 세계를 지배하고 세계의 한계를 긋고 세계의 방향을 설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지식의 지배로부터, 이런 부정적인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식을 추구하는 일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그럼 뭐 학자들만 다 잘난 사람이고 학자가 아닌 사람은 뭐 세상을 잘못 사는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제가 말하는 지식을 추구함이란 학술적인 영역에서의 추구가 아니에요.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삶에서 추구되는 지식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오늘 나에게 혹은 나의 가족에게 어떤 사건이 생긴다든지 혹은 나아갈 방향들이 망설여진다든지 할 때에 단지 외부의 속견에 자신을 맡기지 않고 사고하려는 사람, 그걸 분석해 보려는 사람, 분석이라는 말이 너무 전문적으로 느껴지신다면 그냥 그것을 숙고해 보려는 사람, 깊이 생각해 보려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간단한 예를 말씀드려 볼게요. 어떤 부모님이 계세요. 부모님이 계신데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있는데 장성해서 결혼할 나이가 되었어요. 자신의 딸이. 결혼할 나이가 되었는데, 딸이라고 칩시다. 딸이 결혼할 나이가 되었는데 딸이 배우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배우자가 될 사람을 데리고 온 것이죠. 부모님에게 소개시켜 주려고 남자 친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자, 그럼 부모님이 볼 때 이 남자 친구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자식 둔 부모님 마음들이 다 그런 것처럼 항상 걱정하는 마음이 앞서겠죠. 혹시나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건 아닐까? 아직 어린 나이에 이 아이가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결혼이라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때 부모님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일은 무엇인가 하면 지식 활동을 하는 거예요. 고민해 보는 것이죠. 고민해 보는데 여러 가지 차원에서 고민해 보는 거예요. 물론 실질적인 차원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남자의 직업이 무엇인지, 그 남자의 집안은 어떤지, 뭐 이런 걸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죠. 딸 가진 부모들이 그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들 가진 부모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남자의, 배우자가 될 이 남자의 뭐 학벌은 뭔지, 앞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는지, 책임감은 있는지, 여러 가지 실용적인 차원에 대한 고민도 있지만 동시에 부모들은 이렇게 고민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혼이란 무엇인지, 행복이란 무엇인지, 결혼을 해서 가족을 이룬다라는 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내가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식을 작동시킨 것, 이게 바로 고민한다라는 뜻이죠. 이 고민은, 이러한 작용은 나를 이미 존재하는 지식에 소외시킬 수도 있어요. 내가 이미 존재하는 나 자신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내 자녀에게 나의 행복관과 나의 결혼관과 나의 세계관을 강제하려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또한 그러한 세계관이
유한하고 다른 종류의 세계관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숙고하는 것, 다른 종류의 사고를 끌어들여서 지금 존재하는 지식을 확장시키려고 노력하는 것, 즉 고민을 깊게 하는 것, 이러한 행동이 바로 지식활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양한 기표들이 서로 투쟁하도록 만들고 그것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 자, 그렇게 함으로써 딸의 결혼이 가능하면 행복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한 이 고민의 목표이지만, 또한 이 부모님이 자신의 생각과 세계관을 확장시키고 자신을 하나의 특정한 유한한 지식의 유폐 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경험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건 역시 주요한 효과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그게 바로 지식의 추구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현존재가 하는 활동이라는 거예요. 현존재가. 담화의 구조를 받아들이거나 혹은 그 담화의 구조 내부에서 균열을 찾아내어서 그 균열을 탐닉하거나, 자, 이런 활동을 하는 것, 이게 바로 현존재의 특수성이라는 것이죠. 현존재의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한 현존재가, 그와 같은 현존재가 어떤 방식으로 뛰어난지에 대해서 하이데거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이데거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es ist vielmehr dadurch untisch ausgezeichnet, dass es diesem Seienden in seinem Sein dieses Sein selbst geht. 번역은 이렇게 했어요. 현존재는 그 존재자에게 그 존재함에서 바로 이 존재함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그 점으로 존재적으로 뛰어나다. 자, 이 하이데거의 이런 표현을 어떤 사람들은 혹은 하이데거를 떠나서 철학자들의 이러한 표현들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이렇게 어렵게 쓰여졌냐라는 거죠. 뭐가 이렇게. 자, 현존재는, 자, 인간이죠. 현존재는 그 존재자에게,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란 뜻이에요. 현존재라는 존재자에게, 그러니까 내 자신에게 어떤 점에서 뛰어난가 하면 그 존재함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있는 것, 존재함에서 바로 이 존재함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즉 이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그 점으로 존재적으로 뛰어나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해도 돼요. 인간은 있음 자체를 문제시하니까 뛰어나다. 되게 간단하죠, 여러분. 인간은 있다라는 사실을 문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있는 것 자체를 당연시하지 않고 그걸 문제 제기한다라는 게 인간의 뛰어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저처럼 이렇게 해석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될 걸 왜 이렇게 어렵게, 현존재는 그 존재자에게 그 존재함에서 바로 그 존재함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그 점으로 존재적으로 뛰어나다라는 그런 설명을 하는가, 왜 그렇게 기표를 복잡하게 만들어 놓는가라고 비난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하면 일반 대중들이 거기에 어떻게 접근하는가. 아니, 철학자들 정말 이 사람들 정말 이론을 위한 이론을 추구하는 사변적인 존재들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 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있는 것 자체를 문제시한다라고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엄밀한 표현이 아니에요. 엄밀한 표현이. 하나하나 나누어서 보다 선명하고 보다 세밀하게 표현해줘야 돼요. 현존재와 존재자는 다른 개념이에요, 여러분. 물론 나도, 인간인 나도 인간 존재자이죠. 하지만 그 존재자 중에서도 현존재는 담화적 존재라고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현존재는 그 존재자에게, 왜냐하면 현존재가 항상 현존재인 건 아니잖아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현존재라는 것은 질문을 던지거나 철학적인 병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에 접근했을 때 그걸 현존재라고 부르지, 그냥 현존재처럼 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고양이처럼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주어진 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그러한 시기들이 있죠. 우리 인간이 다 그런 시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존재가 존재자와는 좀 다른 개념이라는 걸 하이데거는 명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자라고 다 인간 존재자라고 다 현존재인 건 아닌 것이니까. 그러니까 현존재는 이 존재자에게 그 존재함에서 바로 이 존재함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그 정도로 존재적으로 뛰어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존재함 자체를 문제시하는 건 뭐냐 도대체. 존재함 자체. 그러니까 있음 자체에 대해서 문제시하는 행동은 도대체 뭐냐? 제가 이미 이전의 강의들에서 설명을, 특히 초기 강의들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그것은 우리의 삶의 토대가 되는 장소를 문제시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있음 자체를, 존재함 자체를 문제시한다는 것은 다른 많은 문제들을 제껴놓고 가장 근본적인 장소에서 문제를 제기한다라는 뜻인 것이죠. 그러니까 더 여러분들에게 편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래요. 자, 저라는 존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왜 전철을 타고 다니세요? 뭐 이런 질문. 그러니까 저의 속성 중에 하나인 것이잖아요. 아니면 왜 여름에는 쓰레빠를 끌고 다니세요? 슬리퍼를 끌고 다니세요? 뭐 이런 거 질문 던질 수 있잖아요. 아니면 왜 머리를 그렇게 자르세요? 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당신이 뭔데 이렇게 행동해? 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제기될 수 있는 속성들이 있어요. 저의 속성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아니 왜 이 빨간 셔츠를 입었어? 뭐 이런 질문 던질 수 있잖아요. 뭐 공격적인 질문이 아닐지라도 왜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합니까?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당신은 왜 그렇게 해요? 당신은 왜 그렇게 사람들과 어울리질 않아요? 왜 당신은 그렇게 혼자만 살아요? 왜 그렇게 고독만 좋아해? 왜 그렇게 사회적이지 못해? 뭐 이런 질문 던질 수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지 않다 해도. 자, 이런 속성들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던지는 것을 흔히 경험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런 질문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현존재가 아니라도 던질 수 있는 질문들이라는 거예요. 현존재가 아니라도. 예를 들어 너구리가 옆집에 살고 있는 강아지에게 너 왜 우리 집에 침범했어? 라는 질문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질문들의 가장 밑바닥에 이런 질문, 너는 왜 있어? 라는 질문, 답이 없는 질문이죠. 너는 왜 있어? 있는 건 뭐야? 라는 굉장히 공허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것이 현존재의 특수성이고, 자, 그런 의미에서 하이데거는 현존재가 우월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하이데거가 뭐라고 하는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Seinsverständnis ist selbst eine Seinsbestimmtheit des Daseins. Die ontische Auszeichnung des Daseins liegt darin, dass es ontologisch ist. 자, 이것을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존재 이해는 Seinsverständnis죠. 존재 이해는 그 자체가 selbst 곧 현존재의 규정성의 하나이다. 자, 존재 이해는 Seinsverständnis가 현존재의 다사인의 규정성이라는 거예요. Seinsbestimmtheit, 규정성이죠. 존재 규정성. 그러니까 존재를 이해한다라는 행동 자체가, 그 이해라는 행동 자체가 존재에 대한 다른 이해보다는, 이해는 다른 동물들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동물들도 할 수 있는데 존재에 대해서 이해하려는 태도, 존재를 이해함이라는 이러한 특수성은 다자인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현존재만 가지고 있고 그게 현존재의 규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 이해를 하지 않으면 현존재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존재의 존재적 뛰어남은 온톨로기시 아우스자이크능이죠. 온티시 아우스자이크능, 존재적, 존재론적이 아니고 온티시 아우스자이크능, 존재적 뛰어남은, 현존재가 존재적으로 뛰어나다는 건, 이건 지난 수업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현존재가 다자인이 존재론적으로 존재한다는 거기에 있다. 지난 수업에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온톨로기시스트,
Es ontologisch ist. 존재론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이걸 다시 읽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존재론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은 존재 이해의 욕망 속에 있다는 뜻이에요. 이 두 개가 같은 뜻인 거죠. Seinsverständnis, 존재 이해는 존재론적으로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 두 개가 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한 가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간 텍스트 있잖아요. 아직 거기까지는 우리가 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수업에서. 그거는 조금 뒤에 나올 부분인데 덧붙여질 텍스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고, 지금 읽는 이 부분들은 이전에 나누어 드린 텍스트를 계속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다시 설명을 이어나가자면, 자, 존재를 마주하고, 우리가 존재를 마주하고, 있다라는 그 아주 공허한 사태 자체인 것이죠. 있다라는 공허한 기표 그 자체를 마주하고 그것을 언어적으로 이해하거나 또는 그러한 이해의 토대에 질문을 제기하는 담화적 과정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곧 존재론적으로 있는 것의 의미라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가 좀 되시겠죠. 존재론적으로 있다라는 이 개념을 우리 지난 수업에서부터 쭉 계속해서 반복해서 다뤄오고 있는데, 존재론적으로 있다라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있다라는 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우선 먼저 나의 존재, 있음과 마주하, 이 세계 안에서 내가 있잖아요. 여러분 다 있지 않습니까? 이 있음과 마주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언어적으로 일단 이해해야 돼요. 그게 존재론적으로 있다라는 것의 첫 번째 의미예요. 언어적으로 이해한다라는 것. 이미지로 이해할 수도 있고 감각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동물들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자신의 있음을 언어적으로 이해해요. 자, 이게 존재론적으로 있다라는 것의 첫 번째 의미이고, 동시에 이 두 번째 의미가 더욱 중요한데, 그렇게 존재를 마주하고 언어적으로 이해하는 것에 대한 토대에 다시금 질문을 제기하는 과정 속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또한 존재론적으로 있다라는 것의 의미예요. 이걸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존재를 마주하고 나의 있음을 마주하고 그것을 언어적으로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그 내부의 공백을 발견하려는 욕망 속으로 던져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내부의 공백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그러한 이해를 거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이해로부터 빠져나가려는 담화적 과정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존재론적으로 있다는 것의 의미인데,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결국 존재론적으로 있다는 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존재에 관련된 담화의 공백을 도입하려는 것 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공백 얘기가 나왔죠, 여러분. 공백이란 무엇인가? 공백은, 지금 제가 말하는 이 공백은, 이 말하는 이 공백은 락강의 이론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인 것이기도 하죠. le vide, void. 중요한 개념인데, 이 공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언제나 언어의 내부에만 출현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물론 다른 공백도 있겠죠. 다른 공백도 있는데 지금 제가 이론적으로 다루고 있고 락강의 이론으로부터 도입해서 하이데거의 이론 안으로 들여보내고 이식하려는, 자, 이 공백이라는 개념은 독일어로 리어죠. 리어. 이 공백이라는 개념은 언어의 내부에서만 존재할 수 있어요. 언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언어가 테두리로서 기능하지 않는다면 드러날 수 없는 것을 공백이라고 가정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존재론적으로 있다라는 것의 의미는 그렇게 함으로써 존재적 우월함을, 뛰어남을 증명해주는 그러한 장치로서 사용되는 이
존재론이라는 개념은 주체에게 존재에 관련된 이해를 구성하는 담화의 내부에 공백을 도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공백이라고 여러분들이 설명하고 표현하셔도 되지만 그걸 균열이라고 표현하셔도 돼요. 균열. 자, 그렇다면 지금 설명드린 이 부분을 가지고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지식활동이라는 개념을 다시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식을 추구하는 자만이, 지식의 실천을 추구하는 자만이 존재적으로 우월한 자다. 지식을 추구하는 자만이 지식의 유한성 안에 유폐되지 않는다. 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자녀를 결혼시켜야 하는 부모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다양한 행복에 관련된 담론, 지식이죠.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대로 행동할 거 아니야. 내가 이게 행복이야 라고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지식에 근거해서 자녀의 결혼을 결정하려고 시도할 거 아니에요. 조언을 하든 강제를 하든 뭐 설득을 하든 애원을 하든 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지식에 사로잡혀 있죠. 자, 그런데 진정한 지식의 실천은 무엇인가 하면 그 지식의 내부에서 균열과 공백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의 지식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그 지식을 확장시키거나 그 지식을 전복시켜서 새로운 지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나 그 지식이, 주어진 지식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그러한 견고한 표면에서 균열과 공백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존재론적으로 있음의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게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인용문, 존재 이해는 현존재의 규정성의 하나이다 라는 것에 대한 해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존재 이해, 아주 중요한 용어라는 것이죠. 하이데거에게도 중요하고 우리에게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존재를 이미 이해하고 있어요. 자, 그걸 평균적 이해라는 표현으로 이전 수업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었죠. 우리는 존재를 이미 이해하고 있어요. 자, 이게 지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존재에 관련해서 유한한 이해 속에 유폐되어 있어요. 하지만 존재론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또한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면 바로 그와 같은 존재 이해의 내부에 공백을 도입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현존재에게 가정하는 그러한 개념이라는 것이죠. 존재론이라는 개념은. 자, 그러하기 때문에 존재 이해라는 것은 존재하는 존재 이해를 거부할 것을 요청하는 개념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존재를 이해한다라고 우리가 말할 때에는 존재하는 이해로부터 빠져나가서 존재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죠. 복잡한 표현이긴 하지만 이렇게 정리를 상식의 용어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다른 강의에서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저는 이런 사람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이 뭔지 알고 있어.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어.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믿지 않아요. 제가 신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런 사람들이죠. 모르겠어.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이 세상 정말 모르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존재 이해와 관련해서는 더 멀리 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하고는 하이데거를 공부하고 있지만 어쨌든 LPI라고 하는 락강이언 프랙시스라고 하는 기관에서 락강의 정신분석을 강의하고 있잖아요. 이 정신분석을 강의할 때 제가 저에게 수업을 들었던 분들 그리고 그분들 중에서 저의 내담자이신 분들, 교육분석을 받고 계신 분들이 오시면 자주 물어봐요. 수업이 어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피드백을 해주시잖아요. 뭐 오늘은 말이 너무 빨랐어요. 뭐 오늘은 좀 화가 나신 것 같네요. 뭐 그런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런데 제가 이제 와서 토로하는
가장 싫어하는 답변은 뭐냐면 여러분, 정말 이해가 잘 됐어요, 선생님. 정말 강의를 잘해 주셔서 이해가 잘 됐습니다. 라는 답변을 가장 싫어해요. 이해됐으면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답변은 그 반대편이죠. 뭔가 좀 알 것 같았는데 갑자기 발을 헛디디는 것 같았어요. 이런 답변을 가장 좋아합니다. 락강 알 것 같았어요. 알 것 같았는데 어제 강의 들어보고 나서 제자리 걸음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공백을 도입한 거죠. 락강의 지식의 평면에 제가 공백을 도입하는데 성공했던 것이죠. 저는 그런 답변을 좋아해요. 지식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지식은. 최고의 지식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표면에 구멍을 내는 그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가장 존경할 만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많이 공부하고 아주 많이 연구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식의 무용함을 알고 있고 지식의 유한성을 알고 있고 그 지식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모르겠다. 이 세상에 대해서 모르겠다. 정신분석을 그렇게 오래 연구해 왔는데 정신분석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최초의 역사에 기록된 사람이 누구인가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사람. 소크라테스죠. 소크라테스 또 얘기해야 하나요? 소크라테스가 아테네를 뒤집어 놨잖아요.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안다고 가정된 주체들을 다 찾아다녔어요. 안다, 진리가 뭔지 안다, 정의가 뭔지 안다라는 사람들 다 쫓아다니면서 계속 질문을 던진 거예요. 계속 논박하고 변증수를 실행한 거죠. 그래서 상대방을 붕괴시켰어요. 상대방이 주장하는 게 거짓말이라는 거, 틀렸다라는 걸 증명해냈어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물어보죠. 그럼 진리가 뭐냐? 소크라테스 선생, 내가 틀렸다라는 건 증명됐으니 그렇다면 뭐가 맞는지 말해달라라고 했을 때 소크라테스는 항상 말했죠. 난 모른다. 나는 모른다. 이 표현이 최고의 지식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지식의 표현. 나는 모른다라는 건 아테네를 지배하고 있는 거대한 지식의 체계에 공백을 형성하는 답변이에요. 공백을. 소크라테스가 나는 모른다. 그런데 너는 네가 모르는 것조차 몰랐다. 하지만 나는 내가 모른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뛰어나다. 우월하다. 라고 말했죠. 공백을 끝도 없이 도입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공백을 누구에게 줬나요? 제자들에게 줬죠. 제자들에게 자, 이게 진리야, 이게 지식이야 라고 말하는 대신 제자들에게 나는 모른다 라는 기표를 준 거예요. 그 기표, 그 공백을 플라톤이 가져갔죠. 빈 항아리를. 그리고 나서 플라톤이 평생을 이 빈 항아리에 지식을 채워넣었죠. 새로운 철학을 채워넣은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방식으로. 모른다라는 표현은 지식의 최고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모른다라는 게 그렇게 대단한 거면 그냥 모르면 되지 않냐? 이런 공부 왜 해야 되는가? 그냥 모르고 있으면 안 되냐?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긴 했지만 모르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안 했어도 최소한의 지식은 가지고 있고 지식이 최소한일수록 거대한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째서 우리는 이 존재 이해에 관련해서 존재론적인 실천이 요구되는지, 즉 언어적인 접근이 요구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주어야 하는 요청에 직면하게 되죠. 왜 존재 이해는 꼭 언어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가? 왜 말로써 진행되어야 하는가? 그냥 상상하거나 이미지를 만들어서 제시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왜 언어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가? 왜 여러분 모세가 말씀을 가져왔는가? 왜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가 될 수밖에 없는가? 왜 모든 종류의 수준 높은 종교들은 말씀 중심주의를 요구하는가? 왜
언어를 통해서 신앙을 이해하고 언어를 통해서 종교를 이해하고 언어를 통해서 신을 이해하려고 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간단한 답변이 제시될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체성은 언어에 의해서 규정되기 때문에 그러한 규정된 정체성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언어적인 접근밖에는 달리 가능한 접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라는 개념은 인간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세계의 정체성이기도 하고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이기도 하고 우리 국가의 정체성이기도 하고 우리 세계의 정체성이기도 하잖아요. 그 정체성이 어떻게 구성되는가 하면 언어적으로 구성된다는 거예요. 언어적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언어적인 접근만이 유일하게 가능한 존재 이해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언어 내부에서 공백을 도입하는 것만이 유일하게 존재론적인 존재 이해를 실현시키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더 쉽게 설명하자면, 존재론과 관련해서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결국 우리는 존재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모든 삶의 토대가 돼요. 그 이해가 잘못된 이해인지 혹은 잘된 이해인지는 부차적인 문제로 하고 제껴놓고 일단 우리는 존재 이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인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존재 이해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하면 언어로 구성된다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존재 이해에 접근해서 존재 이해를 분석하거나 존재 이해를 거부하거나 다른 존재 이해를 가져오려고 하기 위해서는 언어적인 실천밖에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언어적인 실천. 자, 여기서 제가 언어적인 실천이라고 말하는 것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꼭 언어적인 실천이라는 게 뭐 글을 쓴다든지 책을 낸다든지 이런 것만 의미하지 않아요. 말을 의미해요. 말하면서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하면서 생각하는 것. 그리고 모든 생각은 말로서 구성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무의식조차도 말로서 구성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굳이 생각만 엄밀하게 한다면 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소리내어서 하지 않아도 우리는 언어적인 생각과 언어적인 과정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지금 방금 했던 표현. 우리는 소리내어서 말하지 않아도 이미 언어적으로 생각한다라는 표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실 수도 있어요. 아닌데 나는 언어 없이 생각하는데 뭐 이미지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미지를 통해서 생각한다 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한 일인데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돼요. 언어에 의해서 포획되지 않은 이미지는 우리에게 사유가 되진 않아요. 그냥 우리가 단지 이미지이다. 저건 내가 언어로 사로잡은 적이 없다. 라고 간주하는 그러한 이미지일지라도 그러한 상일지라도 우리 눈에 보이기 위해서는 이미 언어에 사로잡혀야 돼요. 자, 지나가는데 무언가가 지나갔다고 칩시다. 내가 그 지나가는 이미지를 보고 받아들이기 위해선 사실상 그게 뭔지 알아야 돼요. 최소한 그게 사람인지 그게 뭐 새인지 그게 사람도 새도 아닌 모호한 것이긴 하지만 어떤 동물인지 아니면 어떤 유령과 같은 것인지 어쨌든 이런 종류의 언어가 배후에 존재해야만 그 이미지는 우리에게 이해될 수가 있어요. 사유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때로는 언어에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은 이미지가 우리를 사로잡을 경우도 있어요. 그런 이미지를 초기의 락강이 상상계라고 불렀어요. 상징화되지 않은 이미지에 사로잡히는 것을 그래서 증상이라고 초기의 락강이 간주를 했었죠. 자, 그리고 또한 20세기의 미술은 혹은 20세기 이전의 미술이라 해도 회화 미술이 추구하는 어떤 특정한 방향성 속에는 그렇게 언어에 사로잡히지 않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이 미술의 역사 속에서 자주 등장했었어요. 예를 들면 고전주의 미술은 엄격하게 언어에 사로잡힌 미술의 경향과 흐름을 가리켜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미술, 예를 들면
매너리즘 회화라든지 혹은 바로크의 어떤 특정한 유형이라든지, 자, 이런 미술들은 언어적인, 즉 로고스에 사로잡히지 않는 그러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욕망에 자신을 맡겼던 예술의 경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는 많이 언어화되어 있고 어떤 이미지는 덜 언어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어와 만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언어를 배후에 전제하는 만남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 이미지로 인해서 괴로워해요. 그 이미지가 우리 앞에 다가왔는데 설명이 안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상징화하려고, 언어화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죠.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죠. 예를 들면 그 르네상스 시기에 유럽인들이 항해 기술을 발달시켜서 동방의 세계로 나아가고 아프리카로 나아가죠. 다른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전혀 만나보지 못한 세계로 나아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등장하는 이미지들에 압도당하죠. 압도당해요. 이게 뭐냐? 도대체 이 세계는 뭐냐? 이 기이한 이 현상들은 뭐냐? 그들의, 유럽인들의 그 협소한 기독교적인 사고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세계들과 만나게 돼요. 그때 이 세계는 유럽인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자 신비의 대상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유럽인들은 언어를 발명해내기 시작하죠. 즉 동방을 사로잡을 수 있는 자신들의 언어를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식민사관인 것이죠. 식민사관. 그래서 얼마나 그들이, 동방의 세계들이 자신들보다 열등한지, 자신들의 기준에서 어떤 단계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 존재인지를 그 언어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규정하기 시작하고 그 이후로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죠. 자, 이게 이미지와 언어의 관계인 거예요. 자, 그러하다면 결국 인간은 이미 사유하는 과정 속에서 언어적인 실천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게 언어적인 과정 속으로 포획되지 않는 어떤 이미지가 사유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 사유는 아주 많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존재 이해는 자신의 존재를 상징화하려는 욕망의 절차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존재 이해는 자신의 존재를 언어로 포획하려는 그러한 절차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자, 이미 우리의 존재는 이미 언어에 포획되어 있어요. 이미 우리는 어떤 종류의 존재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대학에서 강의했던 이 예를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과 유사한 사례로 비교해 보시면 돼요. 나의 미학 이론이 그 학생에게 전달되기 이전에, 즉 이번에는 이제 미술 이해라고 볼 수 있겠죠. 작품 이해 혹은 미학 이해, 미술 이해. 저의 미술 이해의 담론이 그 학생에게 가기 전에 이미 그 학생은 평균적인 미술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고한 상태에서 미술 작품과 만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자신의 존재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것과 직접 만날 수는 없어요. 그것을 매개해주는 언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나의 존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존재 이해의 담론이 이미 존재한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재와 이미 만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이미 존재하는 타자의 담론인 존재 이해의 담화의 내부에서 균열을 찾아내고 그것을 통해서 이미 존재하는 존재 이해를 붕괴시키고 새로운 존재 이해를 도래시킬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가능성 전체를 다 다자인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그 가능성의 존재를 바로 현존자라고 부를 수 있고, 그 가능성의 속성, 그 가능성의 개념 자체를 하이데거가 실존이라고 불러요. 실존. existence라고 부르죠. existence라고 불러요. 실존. 그래서 하이데거의 존재론을, 하이데거의 철학을 실존주의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실존. 자, 그런데 제가 이 즈음에서 한 가지 이미 암시는 드렸지만
조금 더 새로운 논점들을 도입해보고 싶어요. 이 즈음에서 이제 현 존재가 무엇인지, 존재 이해가 무엇인지, 존재 이해에는 몇 가지 층위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는 어느 정도 형성이 됐을 거 아니에요. 자, 이에 대해서 락강의 명제 하나를 불러와서 그 명제의 기표가 하이데거의 기표들의 연쇄들 안에서 어떠한 화학작용을 일으키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 이미 충분히 이해하셨고 느끼시겠지만 제가 지속적으로 환기시켜 드릴게요. 자,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냐면, 제가 지금 하이데거를 강의하는 방식, 이 하이데거를 강의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충분히 이해하셨죠. 제가 너 귀가 따갑게 말씀을 드려서 이제 또 그 얘기하는 건가 지겹다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시지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자, 하이데거라는 기표 연쇄가 있어요. 하이데거라는 기표의 집합이 있죠. 기표는 여러분 그냥 문자,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자, 단어. 자, 하이데거의 언어의 체계가 있는 것이죠. 자, 이 하이데거의 언어의 체계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제가 수천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그래봤자 하이데거의 철학이잖아요. 우리의 철학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이데거를 아무리 잘 이해해도 하이데거만큼 잘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 하이데거의 철학을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을 읽는 이유는 하이데거보다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인 거예요. 하이데거보다 못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이데거의 책을 읽는 건 정말 무의미한 일인 것이잖아요, 여러분. 하이데거보다 나은 사람인 건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의 나름의 영역에서 하이데거 이후에 수십 년의, 하이데거의 사망 이후에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우리가 하이데거보다 못한 그러한 수준에 머문다면 그게 지식의 그 유한성의 어떤 크기, 넓이의 개념이건 혹은 질적인 어떤 구성의 특이성의 개념이건 하이데거보다 못한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면 우리는 하이데거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 하이데거가 신이 아닌 것이잖아요. 인간이에요. 우리랑 똑같은 인간.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하이데거의 기표 체계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일은 수능에서만 하시면 돼요. 교과서 달달 외워서 객관식 딱 답 맞추는 거, 이런 건 수능으로 끝이에요. 그 끔찍한 수능으로 끝이에요. 우리가 하는 공부의 방식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어떤 방식인가 하면 하이데거의 기표의 체계, 언어의 보따리라고 합시다. 언어의 기표의 보따리를 가지고 와서 이 기표의 항아리 안에 다른 기표를 넣어보는 거예요. 다른 기표를 넣어서 이 항아리 안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이 항아리의 기표의 모습들이 다른 것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려면 강력한 기표 하나를 불러와야 돼요. 그게 우리 자신이 만들어낸 기표일 수도 있어요. 혹은 제가 만들어낸 기표일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담화적 존재자라든지 이런 표현들. 자, 그런 기표를 하이데거의 기표 체계 안에 집어넣어서 이것을 재구조화하는 작업을 해볼 수도 있다는 거죠. 들레즈는 이걸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강간한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괴물을 탄생하도록 만든다라는 표현을 썼죠. 자, 하이데거의 기표 체계의 한가운데에 다른 기표를 넣는데 지금 제가 넣고 싶은 기표는 무엇인가 하면 지금까지 쭉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정신분석, 특히 락강 정신분석의 기표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 지금 말씀드릴게요. 무의식은 언어와 같이 구조화되어 있다라는 이 문장을 지금 하이데거의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해온 그 기표의 보따리 안으로 넣고 싶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관찰해 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거 관찰하기 앞서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방법론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논평을 더 덧붙이자면 이렇습니다. 제가 이 수업을 시작하면서 책먹기라는 개념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내용인 거예요. 같은 개념인 것이죠. 지금 다른 기표를 이렇게 하나의 기표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이 기표의 체계를 변화시키고자 한다는 건 지금 여러분과 제가 공부하는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해요.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 우선 먼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이죠. 제 입장에서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입장보다 먼저 제 입장이 중요하니까. 제 입장에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래요. 제가 지금 락강을 연구하면서 동시에 하이데거를 연구하는 이유는 1차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락강이라는 기표 체계를 하이데거의 기표를 불러와서
재구조화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시험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락강만 연구해서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의 시스템, 하나의 기표 체계만을 연구한다면 그 기표 체계는 변화하지가 않아요. 그냥 락강의 체계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변화시키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이데거의 지금으로서는 하이데거 이전에는 미학의 기표 체계를 불러와서 락강의 기표 체계를 재구조하는 작업을 했었어요. 그리고 알랑 바디우의 기표 체계를 불러와서 그 공백이라는 개념을 알랑 바디우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르비드 공백이라는 개념을 불러와서 이미 락강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강조되지 않았던 그 공백이라는 바디우의 개념을 가지고 와서 락강의 기표 체계를 뒤집어 엎으려고 했던 것이 이전에 저의 작업이었다면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무엇인가 하면 하이데거의 존재라는 기표를 가지고 와서 락강의 기표 체계를 뒤집어 엎어서 새로운 걸 만들고자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건 바로 그러한 작업의 퍼포먼스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물론 제가 알리바이는 그렇지 않았죠. 알리바이 자체는 뭐냐면 락강의 기표를 가지고 와서 하이데거의 기표 체계를 뒤집어 엎겠다라는 알리바이이기는 하지만 저는 어쨌든 락강 정신 분석을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하이데거의 기표를 가지고 와서 락강을 뒤집어 엎는 것도 중요한 목표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저의 목표예요. 일단 저는 저의 입장에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이러한 기표의 퍼포먼스를 이런 강의의 퍼포먼스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는가 하면 바로 제가 했던 걸 똑같이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저의 기표를 가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기표의 체계를 교란시키고 재구성하는 작업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인문학은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인문학은.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강의를 듣는 이유는 제가 하이데거를 읽거나 락강을 읽는 이유는 락강의 기표, 하이데거의 기표 중에 어떤 특정한 기표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나의 삶을, 나의 존재 이해를 구성하고 있는 기표의 체계, 타자의 기표의 체계인 그것을 교란시켜서 새롭게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러한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할 건 그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강의하는 걸 그대로 흡수해서 백상현의 이론을 이해했다. 백상현은 이해한 방식으로 락강을 이해했고 백상현이 이해한 방식으로 하이데거를 이해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정말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봤자 백상현만 하겠습니까? 백상현의 이론은 백상현의 것이잖아요. 자,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아주 많은 교육분석생 여러분들, 정신분석가가 되고자 하는 여러분들은 혹은 그 외에도 여러분들 모두는 저의 이론을 그대로, 저의 강의를 그대로 가지고 가서 공부하고 그것을 답습하는 걸로 끝나면 전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의 기표들을 가지고 가서 그 기표들이 여러분들의 삶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삶을 흔들고 때로는 매혹시키고 때로는 엎어버리고 때로는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는 걸 즐기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다른 존재 이해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면 그건 그야말로 성공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여러분들이 나는 이런 이론을 가지고 이렇게 했어 라는 그 표현이 아무리 백상현이 강의했던 건 그런 의미가 아니었는데 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저의 강의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저의 강의에서 뱉어진 기표들을 도구 삼아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궁극의 목표여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되는 것. 제가 항상 상담할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과 제가 공부하는 이유는 단 하나의 목표를 추구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되는 것. 이전의 내가 아닌 다른 자가 되는 것. 이것만이 인문학의 최대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럼 이전에 내가 왜 그렇게 이전의 나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불만이 많은가? 불만이 많진 않아요. 이전에 나도 나인 것이죠. 하지만 이전에 나는 어떤 나인가 하면 타자가 만들어준 나인 거예요. 내가 만든 내가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나를 만들어도 1년 안에 그건 다시 타자의 나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다른 나가 되는 것, 다른 사람이 되는 과정은 갱신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읽고 끊임없이 기표를 가지고 와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게 제가 생각하는 락가니언 정신분석의 대의예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하이데거의 존재론의 대의라는 것이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신분석 상담 상황에서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석가가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내담자를 규정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담자는 다른 사람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미 존재하는 분석가의 지식이 이미 알고 있던 어떤 자가 된다라는 의미에서는 엄밀한 의미에서 또 다른 타자가 될 뿐이지, 다른 자로서의 또 다른 타자가 될 뿐이지 자기 자신이 되는 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된다라는 거 하이데거가 말했잖아요. 현존재는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존재자인데, 바로 정신분석이 그렇게 분석가의 지식을 강조한다면 내담자에게 현존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즉 실존의 가능성을 박탈하는 행위가 될 뿐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렇다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무의식은 언어와 같이 구조화되어 있다라는 락강의 명제가 이제까지 설명드렸던 하이데거의 논점과 결합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자, 이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의식이 언어와 같이 구조화되어 있다면, 자, 이 무의식은 누구의 무의식이에요? 인간의 무의식이죠. 이 무의식이라는 개념은 정신분석이 가정하는 것이잖아요. 정신분석은 무의식이 왜 생겼다고 생각하나요? 왜인가요? 억압 때문이죠. 그게 정신분석의 기본 태제이잖아요. 프로이트가 발명해낸 인간을 이해하는 새로운 틀이에요. 아, 인간은 억압되어 있더라. 거세 이후에 억압되어 있더라.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극복해 나가는 방식으로 자신을 성충동을 억압하더라. 그리고 억압된 것은 무의식을 형성하더라. 그런데 이 억압의 기제는 언어적인 것이더라. 그렇기 때문에 무의식은 언어와 같이 구조가 되어 있다라는 락강의 전통적인 명제가 성립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무의식이 존재하는 장소는 어디인가 하면 현존재의 마음속이에요. 현존재는 언어로 말하는 존재를 말하죠. 언어로 소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 내부의 균열과 공백을 도입할 수 있는 존재를 현존재라고 말하니까, 그렇다면 현존재의 또 다른 중요한 특성은 무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무의식은 언어와 같이 언어로 구조화되어 있다 라고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설명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 무의식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작동하는 걸 무의식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뭐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듯이 무의식을 뭐 드러냈다 접었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무의식은 그냥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존재가 무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현존재는 무의식적으로 언어적 사유를 한다는 뜻이고, 현존재는 그래서 원하지 않는 순간에도 기표 연쇄를 작동시키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결론이 가능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현존재는 근본적으로 이미 무의식의 차원에서 존재론적이라는 거예요. 존재론은 존재에 대해서 언어적인 접근을 하는 그러한 태도를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존재는 의식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도 아무리 자기가 의식적으로 뭔가 하지 않으려고 혹은 뭔가를 하려고 한다 해도 그것과 전혀 관계없이 현존재라는 것의 토대는 근본적으로 존재론적이라는 그 태제를 무의식의 개념을 통해서 우리는 더 근본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이 언어적인 사유는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언어적인 특성은 하나는 상징화하려는 특성. 다시 말해서 하나는 존재를 포획하려는 특성, 이해하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언어는 이 언어의 내부에 공백을 도입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공백을 도입한다는 건 균열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균열이 일어난다는 뜻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존재를 잡는 것이 아니고 존재의 토대까지 육박해 들어가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걸 보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래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해 보시면 아주 설명이 간단해지는데, 이런 거죠, 여러분. 정신분석 상황을 가정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내담자에게 말을 시키죠. 이게 되게 중요한 절차예요. 정신분석은 내담자가 말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담자가 분석을 받으러 온 사람이 말을 시작하면 두 가지 방식으로 말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두 가지 방식으로. 첫 번째 방식은 아주 일상적인 방식이고, 첫 번째 방식은
어떤 의미에서는 방어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즉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뭐 꿈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의 고통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걸 관찰하는 분석가는 처음에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아, 이 사람은 말하지 않기 위해서 말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돼요. 말하지 않기 위해서 말한다는 건 무엇인가 하면 가장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기 위해서 표면적인 것에 대해서 매달리고 있구나라는 그러한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가장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표면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니까. 무의식적으로 그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니까 그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물론 의식적으로는 내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 자리에 와서 분석가에게 이야기를 해야겠다. 그래서 오기 전에 막 여러 가지 이야기할 만한 그 주제들도 많이 생각해 오시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야기가 시작되면 대체로 방어적인 말들만 한다는 거죠. 그 본질에 대해서는 그 무의식의 가장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증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대결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분석가는 그 말이 소진되기를 기다리죠. 그 말의 서사의 소진이라고 불러요, 저는. 그 서사가 소진되기를 기다려요. 물론 영원히 소진되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영원히 계속 방어적으로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방어적으로만 얘기하게 되면 사실상 분석이 진행되지를 않죠. 그 분석가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달래고 얼르고 뭐 겁주기도 하고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방어적인 서사 말고 다른 것이 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지만 끝끝내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뭐 그런 상담은 잘 안 되는 상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또 이런 서사도 있어요. 말을 하다 보면 자꾸 그 본질로 끌려 들어가는 그러한 경향의 서사가 존재하기도 하죠. 제가 이러한 서사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소개팅의 사례를 예로 말씀을 드려요. 물론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이 설명을 위해서 제가 만들어낸 에피소드인데, 자, 이런 에피소드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소개팅을 했어요. 소개팅. 뭐 선을 봤다고 해도 되고 소개팅을 했다고 해도 되는데 어쨌든 남녀가 만났어요. 만나서 상대방의 뭐 장점도 보고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단점도 관찰하려고 하고 어쨌든 앞으로 이 사람을 사귀어야 될지 말지 뭐 이런 타진을 하는 것이잖아요. 소개팅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자, 그런데 남자의 눈이 사팔뜨기였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남자분의 눈이 사팔뜨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은 소개팅에 나온 여자분은 아주 예의가 바르고 상대방을 배려하시는 분이에요. 그렇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 남자분이 나왔을 때 조금은 당황했겠죠. 왜냐하면 사팔뜨기라는 게 일반적인 시선의 그런 틀은 아니니까, 그런 이미지는 아니니까 조금 당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분은 뭐 어쨌든 뭐 사람만 괜찮으면 뭐 눈이 조금 사시는 건 어때? 그거 오히려 매력이 될 수도 있어. 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당신 눈이 사시라서 나는 당신과 소개팅 못 하겠어요.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나갈지는 않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자, 그러면 그 여자분은 이 남자분과 대화를 진행해 나갈 때 가능하면 그게 만약에 상대방의 핸디캡이나 어떤 컴플렉스처럼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그 눈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려고 하시겠죠. 눈이 왜 사시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 너무 무의미한 일이잖아요. 그 사람의 잘못도 아니고 일부러 그렇게 된 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그게 무슨 그렇게 대단한 단점도 아니니까. 뭐 아닐 수도 있으니까. 대단한 단점으로 보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자, 어쨌든 그렇다면 이 여자분은 친절하게도 그 눈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실 거예요. 자, 눈이 증상인 거예요. 그 상황에서는. 눈은 얘기하면 안 돼요. 눈에 대한 주제는 피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곤란함을 우리가 가끔 느껴요. 그 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조심을 하면 할수록 자꾸 주제가 그리로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해에는 눈이 참 많이 왔어요.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찔려버리는 거예요. 눈이라고 말했네. 얼굴이 빨개지는 거죠. 이 눈과 저 눈은 다른 것인데 어쩌다가 나는 그 눈이라는 단어를 발음하게 됐을까? 그럼 당황해서 다시 눈에 대한 주제를 접어놓고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지난해 굉장히 내가 바빴고 최근에도 좀 피곤해서 시간이 많이 없었는데 오늘은 시간이 돼서 소개팅이 나왔네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그러면 근데 상대방이 왜 시간이 없었냐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무슨 고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자격증 시험을 공부하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자격증 시험 보려면은 공부를 많이 하셔야겠네요라고 한다면 또 여자분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갖고 요즘에 눈이 굉장히 피곤해요라고 말하다가 또 당황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서사가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자신이 리비도가 집중되어 있는 대상으로, 즉 금지되어 있는 대상으로 이 서사가 끌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로고스의 두 가지 경향이라는 거죠. 로고스의 두 가지 경향. 하나는 방어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증상적인 대상과 거리를 둘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언어의 특성이에요. 즉, 존재 이해라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이미 존재 이해를 언어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존재와 마주하지 않아도 돼요. 매번 우리는 여기 왜 있지? 라는 존재 이해의 질문을 던지게 된다면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 왜 있는지 알아요. 우리는 왜 내가 한국에 사는지를 대충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던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존재 이해는 언어의 방어적 경향이에요. 우리가 존재와 마주하는 것을 막아주는 언어의 방어적 경향이죠. 자, 그런데 또한 언어는 우리를 자꾸 어떤 증상적인 대상으로 끌고 들어가는 죽음 충동의 특성을 가지고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어의 두 번째 특성이에요. 이걸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기표연쇄의 두 가지 특성이라고. 기표연쇄는 우리를 존재 혹은 증상적 대상에 혹은 우리를 위협하는 대상에 끌고 들어가지 않게 해주는 방어적인 기능을 하기도 해요. 기표연쇄라는 것은 말을 계속한다는 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기표연쇄는 또한 이 증상적 대상에, 이 존재 자체에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죽음 충동의 그러한 특성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언어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무의식은 언어와 같이 구조화되어 있다라고 말한다면,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무의식은 언어와 같이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기표를 연쇄시키는 방식으로 우리를 성충동에 접근하지 않도록 방어해주는 그러한 방어장치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무의식은 억압 때문에 생겨난 것이니까 억압의 기능이 그 안에서 일어나야만 해요. 무의식적으로 억압이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기표 연쇄를 따라가면서 성충동에 혹은 우리의 존재 자체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게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하지만 또한 동시에 무의식은 그 기표 연쇄를 통해서 자신이 감추고 있는 성충동에 혹은 우리의 존재 자체에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그러한 기능도 한다라고 이해해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언어의 두 가지 기능을 통해서 우리는 무의식의 두 가지 기능을 이해해 볼 수도 있고, 또한 언어의 두 가지 기능과 무의식의 두 가지 기능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존재 이해와 존재론의 두 가지 특성을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굉장히 빠르고 복잡하게 달려왔는데, 자, 이러한 저의 설명을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남은 시간 동안 그렇다면 우울증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제시해 드리면서 강의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갑자기 왜 뜬금없는 우울증인가 하면 지금 하이데거의 존재론에 제가 락강적인 기표들을 계속 삽입해서 하이데거의 존재론을 확장시키고 다른 것으로 변형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이미 드렸잖아요. 자, 그때 제가 무의식은 언어와 같이 구조화되어 있다라는 이 기표를 도입하는 와중에 하나의 기표를 더 가지고 오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건 엄밀하게는 락강의 기표이기보다는 저의 기표예요. 저의 정신분석의 기표인데 제가 우울증을 바라보는 방식의 기표인 것이죠. 그래서 이 우울증을 도입하면 존재론이 어떤 의미로 익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그러한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여러분들에게 그럼 오늘 강의 말미에는 우울증 관련된 해명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리면서 강의를 마무리 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우울증이란 뭐냐? 일단 그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우울증이라는 개념은
지금 교육 분석을 받고 계신 분들이나 혹은 상담을 하고 계신 분들이 아주 많이 아이디어로 가져가실 수 있을 그러한 개념이기에 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 상담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는 우울증 때문에 내담자들을 다루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의 강의를 재가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자, 우울증은 제가 생각하는 우울증은 이렇습니다. 물론 정신의학은 우울증을 이 뇌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세로토닌의 문제다. 세로토닌의 문제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세로토닌이 먼저 우울증을 촉발시켰는지 아니면 우울한 상태가 지속되다 보니 세로토닌이 더 이상 분비되지 않는 것인지, 자, 이건 선후관계가 명확히 결정이 되어야 돼요. 명확히 확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세로토닌의 문제가 아니라 세로토닌은 2차 효과일 뿐인데 세로토닌만 증폭시킨다면 원인 자체는 다루지 않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일단 원인이 다른 곳에 있다, 생물학적인 것이 아닌 다른 곳에 있다라는 가정 하에서 우울증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우울증은 기표의 연쇄가 완만화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우울증의 원인이에요. 기표가 핍진하면 자, 광신자 아니면 우울증이 된다라는 설명을 제가 다른 책에서 한 일이 있어요. 다른 책에서 나는 악령의 목소리를 듣는다라는 책에서 했던 것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자, 기표가 핍진화된다는 건 무슨 뜻인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무의식은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특별히 하지 않아도 우리의 머릿속에는 다양한 기표들이 연쇄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기표들이. 자, 이 기표들이 연쇄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자, 계속 다른 생각을 하면서 욕망을 이어나갈 수가 있어요. 이걸 환유적 욕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욕망의 구조는 라칸이언 정신분석이 생각하는 욕망의 구조는 기표가 연쇄되는 과정 그 자체를 말해요. 우리가 무언가를 욕망한다라는 건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을 욕망하고 계시죠. 저와 함께 공부를 하기 때문에 욕망하고 계시다라고 우리가 가정해도 되잖아요. 하지만 이 욕망, 하이데거 끝나면 다른 책으로 넘어가죠. 아, 하이데거 이제 이해했으니 하이데거의 다른 책을, 다른 기표의 어떤 집단을 욕망해 볼까? 자, 이렇게 계속 욕망이 이어지는 거예요. 욕망이 그냥 이렇게 이어지고 심지어는 선수를 치기도 해요. 하이데거 다 하지도 않았는데 바디오 하고 싶어라고 하이데거 읽고 있는데 다른 바디오 책에 대한 욕망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욕망이란 항상 그런 거예요. 항상 대체되는 거예요. 욕망이라는 것이 대체되지 않는 상황은 어디서 발생하는가 하면 성도차기 구조에서 발생하죠. 성도차기 구조에서는 물신이라는 개념이 우리의 모든 리비도를 집중시켜서 다른 곳으로 흘러나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반면에 신경증자들의 세계에서는 욕망은 항상 대체되는 과정 속에 있어요. 이걸 욕망하다가 다른 걸 생각하고, 다른 걸 욕망하다 또 다른 걸 생각하고, 이런 환유의 체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게 욕망의 구조이고 그게 우리의 무의식에 사유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욕망의 대체가 느슨해지면, 즉 하나의 기표가 다른 하나의 기표에 의해서 대체되는 이 과정 자체가 완만해지면 우리는 우울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욕망할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욕망할 것이 없는 구조 안으로 들어가서 우울증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말과 생각이 굉장히 느려집니다. 생각이 잘 작동하지 않아요. 우울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그래요. 그리고 중증 우울증의 단계로 들어가면 단지 말과 생각만 느린 게 아니고 행동이 느려져요. 왜냐하면 행동은 생각이 지배하니까. 자, 그래서 우울증이라는 것은 기표의 대체가 완만해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우울증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등장하는 증상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예요. 우울증자들이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왜? 우울한 것은 단지 세상에 대한 혐오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대한 실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싫어하게 되는 것일까? 왜일까요? 나 자신의 신체와 직접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 자신의 신체와 내가 직접 만나지 않도록 해주는 장치가 무엇이었나요? 기표의 연쇄였죠. 언어라는 상징계라는 중간 단계가 나의 존재와 나의 신체와
나의 의식을 직접 만나지 않고 해석된 상태에서 만나도록 해줘요. 자, 그런데 이 기표의 환유 체계가 느슨해지거나 핍진해지면 나의 의식은 나의 신체와 직접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신체는 어떤 신체였는가 하면 여러분 어떤 신체인가요? 억압되어야만 하는 대상이었죠. 나의 신체는 거세에 의해서 억압되어야만 하는 대상이니까 부정적인 방식으로만 등장해요. 그래서 나의 신체를 역겹게 느끼기 시작하죠. 그래서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으로 빠져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은 기표의 매개가 나약해진 상태에서 자신의 존재를 역겹게 느끼게 만들게 되는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분들이 내담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그분들에게 접근해야 할까요? 그분들을 현존재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분들을 다시 언어를 통해서 사유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들의 기표의 환유 체계 안에 핍진화되어 있거나 완만화된, 즉 기표가 많지가 않은 거예요. 할 얘기가 많지 않아요.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은 말할 내용이 없어요. 수달 떨 어떤 건덕지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표들이 핍진화되어 있으니까. 기표들이 핍진화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어린 시절의 경험이 그런 구조로 만들어냈을 수도 있고, 또한 성장했을 때 어떤 특정한 세상의 경험이 이 사람에게 세상의 기표를 거부하고 밀어내도록 하는 상황으로 이 사람을 빠뜨려 버린 그러한 상태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픽진화된 기표의 항아리 안에 기표를 불어넣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대화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기표를 그 안으로 밀어 넣어 주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저와 함께 LPI에서 상담을 진행하시는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분들에게 제안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책 읽기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런 우울증의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기표의 핍진화 때문에, 즉 단어의 핍진화 때문에 우울을 경험하는 분들에게는 매혹적인 기표를 불러오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즉 기표를 수혈해 드리는 거죠. 기표를 불어 넣어 드려야 되는데 매혹적인 기표여야 하잖아요. 근데 그 매혹적인 기표가 분석가에 비해서 발화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특정한 텍스트를 정해서 그 텍스트를 가지고 우울증의 상태에서 기표의 핍진화를 극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렸었죠. 일전에 그런 제안을 드렸었던 일이 있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우울증을 치료하는 것을 위한 어떤 큰 틀이라고 볼 수 있는 기표의 핍진화와 새로운 기표의 도입이라는 이 개념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존재 이해에 관련된 현존재의 절차와 그대로 같이 가는 틀을 구성하고 있다는 걸 이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울증의 치료는 결국 내담자를 현존재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는 것의 표현이 그런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죠. 우울증자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해할 만한 존재 이해의 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왜 그랬는가 하면 주어진 존재 이해를 거부했기 때문에. 주어진 존재 이해를 거부했다라는 것은 주어진 존재 이해를 주었던 세상의 환멸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게 환멸을 느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나에게 나의 존재를 이해하도록 건네준 존재 이해의 틀을 신뢰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의 단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존의 존재 이해의 틀에 환멸을 느꼈다면 이 내담자가, 이 현존재가 자신의 존재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다른 기표들을 가져다 주는 것이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표의 수혈이 필요하고 새로운 기표의 책먹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우울증이라는 개념은 사실 어디서 발견이 되는 개념인가 하면 라카니안 정신분석이 어떤 특정한 단계에 도달하면 내담자는
우울증의 단계에 들어간다라는 그러한 절차의 개념으로부터 돌출된 그러한 이론이에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자, 내담자가 분석가에게 와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말하자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건 자신의 존재 이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존재 이해를 드러내다 보면 그 존재 이해의 구조와 그 존재 이해의 근저에 있는 근본 환상의 구조 자체가 모두 다 타자에 의해서 이식된 것이라는 것을, 즉 기존에 존재하는 존재 이해가 나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우울증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해요. 즉 존재 이해를 거부하게 되는 단계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그건 우울증의 단계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분석은 그 우울증의 단계를 아주 건강한 것으로 보죠. 왜냐하면 타자로부터 이식된 존재 이해는 진정한 존재 이해가 아니니까. 그렇다면 타자로부터 이식된 존재 이해를 거부하는 우울증은 아주 진실한 병이라는 거예요. 진실한 병. 제가 고독의 매뉴얼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울증에 걸린 자는 진실한 자다라고. 왜냐하면 우울증에 걸린 자는 세상을 환멸하는 자인 것이고, 세상을 환멸하는 자는 세상이 나에게 이식한 나에 관련된 존재 이해를 거부하는 자이기 때문에 타자적인 것에 대한 거부를 표명하는 자는 진실하고 귀한 자다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그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우울증은 귀한 거예요. 물론 우울증은 고통스러운 것이죠. 하지만 그 우울증은 귀한 것이다라는 것을 내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우울증의 단계로부터 새로운 존재 이해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기표들이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기표들을 안으로 불러올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방식이 바로 책을 함께 읽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를 짓고 이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강의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서 하이데거의 존재론에 관련된 부분과 교집합을 어떻게 형성하는지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만 정리를 하겠습니다.